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남긴 마지막 진술입니다. 다음에는 이 자리에 가해 학생으로 오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대체 한 학생을 얼마나 절망하게 만들면 정의를 구해야 할 자리에서 다음엔 가해자가 되겠다고 말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이 절망적인 외침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영민 노무사님의 저서 노무병법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직장 내 괴롭힘 전문가가 학교폭력 문제를 분석한다는 점이에요. 이번 시간을 통해 저희는 학생을 보호하겠다는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역설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처음에는 노무사가 왜 학교 폭력을 하고 좀 의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돼요. 직장 내 괴롭힘이랑 학교 폭력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개인이 집단에게 당한다는 점, 그리고 그 사건을 조직이 어떻게든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경향까지요. 이게 딱 직장에서 괴롭힘 사건 터졌을 때 회사가 아유, 둘 사이에 사적인 다툼이야 하면서 책임을 피하는 방식이랑 구조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와, 그래서 남영민 노무사의 시선이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통찰을 주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니까 이 문제의 본질이 확 와닿네요. 그럼 그 서늘한 통찰의 첫걸음으로 지금 학교폭력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숫자부터 한번 짚어보죠. 이게 그냥 막연한 걱정 수준이 아니라는 걸 통계가 보여주거든요. 네.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2025년 학교폭력 피해율이 2.5%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피해율이라는 건 초4부터 고3 학생들한테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 폭행 이런 걸 당한 적 있냐고 물어봐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인데요. 이 2.5%라는 수치가 2013년에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예요. 2.5%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이걸 좀 더 와닿게 설명드리면요. 한 반의 학생이 3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모든 반에서 최소 1명 이상은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는 뜻이 됩니다. 모든 반에서 1명 이상이요? 네, 우리 반, 옆반, 앞반 어딜 가나 폭력에 노출된 아이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2015년에는 이게 1%였으니까 10년 만에 2.5배 넘게 늘어난 셈이에요. 와, 특히 2021년부터는 초중고 할 것 없이 피해율이 정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혹시 폭력의 유형에도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남영민 노무사가 책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신체 폭행의 증가예요. 다른 유형도 다 문제지만 몸에 직접 해를 가하는 폭력이 늘고 있다는 건 정말 위험한 신호거든요. 수치로는 어떤가요? 수치를 보면 2023년에 17%까지 치솟았다가 2025년에 14.6%로 조금 줄긴 했는데요. 더 심각한 건 집단 폭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거예요. 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서요? 네, 여러 명이 한 명을 때리는 일이 더 잦아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끔찍하네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아까 그 학생이 절규, 다음엔 가해 학생으로 오겠다는 말이 나온 거군요. 남영민 노무사가 직접 학교폭력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 현실이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되는 거겠고요. 정확합니다. 남 노무사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일방적인 폭행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둔갑시키는 경향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해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 피해자를 2번 죽이는 방식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너무 냉소적인 시각 아닐까요? 학교는 어쨌든 학생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쉽게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론 모든 학교나 교사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죠. 하지만 남 노무사는 이 구조적인 요인을 봐야 한다고 말해요. 학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폭력 사건이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아, 그렇죠. 평판도 있고. 네. 외부 평판 나빠지죠. 교육청 감사받아야 하죠. 내부적으로 시끄러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서 한쪽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 양쪽 다 잘못이 있는 쌍방 과실로 만드는 게 사건을 가장 조용하고 빠르게 덮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학생 교육이나 가해 학생 인권 같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요. 바로 그거죠. 결국 진실 규명보다는 문제 해결, 그러니까 조용히 덮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쌍방폭행이라는 프레임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아주 교묘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서 맞고 있는 학생이 가만히 맞고만 있겠어요? 아니죠. 어떻게든 저항하겠죠. 그렇죠. 본능적으로 뿌리치거나 밀치거나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릴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최소한의 저항, 그 본능적인 방어 행위를 빌미로 삼는 거예요. 너도 쟤 밀쳤네, 너도 때렸네, 이건 쌍방폭행이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비겁하네요. 이걸 비유하자면 뒤에서 달려온 차에 받쳤는데 제가 놀라서 핸들을 살짝 꺾었다고 당신도 핸들 움직였으니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본질은 100% 일방적인 가해인데 피해자의 본능적인 반응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쌍방폭행 프레임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더 위험한지 알려면 최근에 학교폭력 처벌이 얼마나 간화됐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맞아요. 요즘은 학교폭력 가해 기록 있으면 대학 가기 정말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 문제랑 어떻게 맞물리는 건가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지만 지금은 교육부가 학폭 가해자에게 대입에서 최대 200점까지 감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점이요? 네, 소위 스카이 같은 명문대는 아예 입학을 막는 초강수까지 두고 있고요. 한 입시관대자 말로는 5점만 깎여도 내신 1, 2등급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고 하니까요. 사실상 인기대학이나 학과 진학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처벌이 이렇게 강력해졌으면 가해자들이 겁을 먹고 폭력이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책의 의도일 텐데요. 바로 그게 남영민 노무사가 노무병법에서 경고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물론 가해 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저자도 동의하고요. 하지만요. 하게 은폐하려는 유인이 훨씬 더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아, 가해 학생 한 명에게 거의 인생 끝에 가까운 처벌을 내리는 결정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피해 학생에게도 일부 책임을 지우는 쌍방폭행으로 만들어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사건을 좀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는 동기가 더 강해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남노무사는 이걸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까지 표현해요. 진실을 밝히는 리스크보다 적당히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지우고 덮는 게 학교 입장에선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되어버린 거죠. 게다가 남노무사가 직접 겪어보니까 학폭 담당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심지어 피해 학생과 부모를 은근히 압박해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향도 있었다고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피해자를 압박한다고요? 네, 특히 쌍방으로 몰아갈 때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진다고요.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만약 당신이 심각한 집단 폭행을 당한 학생의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는데 단지 맞서 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딱지가 붙어서 대입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 이건 그냥 억울한 수준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2차 폭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학생의 절규, 다음엔 가해 학생으로 오겠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학생은 깨달은 거죠. 아, 이 시스템 안에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되느니 차라리 규칙을 어겨서라도 힘을 가진 가해자가 되는 게 덜 고통스러울 수 있겠구나. 그런 절망적인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한 학생의 분노를 넘어서 시스템 전체의 공정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남현백 연구사가 제시하는 해법은 뭔가요? 처벌을 다시 약하게 하자는 건 아닐 테고요. 핵심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노무사의 통찰은 처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처벌을 결정하는 과정의 공정성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데 있어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보통 학폭위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학교폭력 사건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처벌을 결정하는 기구인데 이 학폭위의 조사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가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과정의 공정성,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군요. 네, 그래서 남노무사의 마지막 제언은 아주 단호해요. 피해의 심각성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 학생을 학폭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불공정한 과정 자체가 피해 학생에겐 끔찍한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대다수의 다른 학생들에게 아, 학교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힘없는 사람이 당하는 건 당연하구나 하는 식의 깊은 공포와 불신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결국 남영민 노무사의 노무병법을 통해 우리가 얻은 핵심 통찰은 선한 의도로 만든 강력한 처벌 규정이 공정한 과정이라는 안전장치 없이는 얼마나 쉽게 왜곡되고 괴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조직의 속성은 학교나 회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문제 전문가의 시선이 이 문제의 본질을 더 날카롭게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학생의 미래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한 학생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진정한 공정함이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한 학생이 정의를 얻기 위해 다음엔 가해자가 되어야겠다고 절망적으로 외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우리 사회는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